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지번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이란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번은 어떻게 부여가 됐는지 과정을 공부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지번이란 것은 페이지가 295페이지 나와 있는데 지번은 필지마다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가 지번입니다. 그럼 지번은 어떻게 부여가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하나씩 공부하고 넘어가시되 대부분 다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파트가 됩니다. 뭐 지금 처음 들은 다음에 암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 들으시면서 그때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지번은 대부분 다 암기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자, 지번이라는 것은 필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의미하는데 지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번이라는 것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에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는데 부여할 당시에는 북서에서 번호가 시작이 되어서 남동쪽으로 지나가도록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되어서 지번은 누가 부여하더라? 지적소관청이 되고 부여 방향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지나가도록 지번을 부여하도록 법에 규정이 됩니다. 지번이라는 건 생긴 형태가 4개가 나오는데 지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번 지번도 있고 30번 지번도 있으며 10의 1번 또는 31번에서 4가지 형태를 갖는 것이 지번의 형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10번, 30번 나온 지번을 표현할 때는 본번만 된 지번이라고 부르고 밑에 나온 지번은 앞에 번호가 본번이고 뒤에 번호 부번이어서 본번과 부번이 만나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은 본번만 된 지번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주의할 것은 부번만의 지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번만 가진 지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 지번 형태가 본번만 생긴 지번도 있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할 수도 있더라. 이럴 경우에 이제 밑에 보시니까 지번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지번 원칙적으로 이렇게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 되어서 지번은 표기할 때 원칙이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게 됩니다.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지번 앞에 한글 산자가 붙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산자가 붙는 경우는 이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일 경우 지번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산자가 붙이는 것은 등록한 토지가 어디냐가 문제인데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우 지번 앞에 산자가 붙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1번이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의 경우 지번 앞에 한글 산자가 붙게 되어 있으니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적공모를 등본을 떼고 싶더라. 만약에 상계동 10번지라고 나와 있게 되면은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떼어서 내용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산 10번지란 말 붙어 있게 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떼어서 내용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구별하실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번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본번과 부번 사이의 경우는 표시할 때는 짝대기로서 표시를 합니다. 뭐로 표시했다고요? 짝대기로 표시하게 돼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 해서 표시랑 읽는 방법이 대통령령에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시는 뭘로 하셔라? 짝대기로 한다.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해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이런 질문이 한번 출제가 됩니다. 지번이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짝대기 또는 의로 표시한다라고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짝대기란 것은 요거는 표시하는 것이고 의라는 읽는 거의 방법이 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짝대기를 쓴 것이니까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을 때는 의라고 읽는다까지 해서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은 시험지문상 출제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누가 부여하는지 또 지번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어떻게 읽는지까지를 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잘 구별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번은 이제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부여 원칙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갈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지번 진행 방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동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 토지동이 있는 경우에 지번 부여 방법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암기할 부분인데 첫 번째 신규 등록이 있다거나 또는 등록 전환이 있을 경우에 신규 등록이라는 것은 새롭게 등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바뀌는 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럼 새롭게 등록할 경우에 지번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문제예요. 지번이란 것은 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어는 쉽게 얘기해서 5번 땅이라는 것은 4번 땅 옆에 있고 6번 땅은 5번 땅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집원을 부여하는 것이 방향이 되는데 집원은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 새롭게 조성된 토지가 있게 되면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 방법이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그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인접한 토지 줄여서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더라? 인접지 본번에 부번이 원칙이 됩니다. 이 말 뜻은 자 서해안에 이 갯벌을 매립을 했어요. 요만큼을 매립을 한 경우에 이 토지 지번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토지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이 토지랑 인접지를 찾아야 돼요. 인접지의 경우는 이렇게 지번이 5번 땅이 있고 6번 땅이 있고 7번 땅이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이 토지 지번은 몇 번 됐느냐? 8번 줄까요? 8번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떡하니 다른 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는 이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찾습니다. 인접지가 5번, 6번, 7번 세 필지가 있는데 가장 빠른 본번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5번 옆에 있으니까 이 땅은 5에 1로 주는 겁니다. 그럼 5에 1로 가는 것이 원칙이어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더라.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5에 1번 땅이라는 것은 어디 위치하고 있더라? 5번 땅 옆에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선언시의 경우 집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외 규정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건 헷갈리니까 지금 하지 않고 이거는 정규 강의 나갈 때 이제 기본 강의 나갈 때 하도록 하고 기초 강의 할 때는 원칙만 강의하지 예외는 강의를 안 해요. 예외 규정은 본번만 부여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아직 보지 마시고 원칙만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꾸 넘어가시고 예외는 본번만 부여하는 게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볼 게 아니라 다음 강의 나갈 때 다시 들어갈 테니까 지금은 기초에서는 원칙만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분할할 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분할하는 경우는 이제 원칙은 여러분 교재에서 분할의 필지 중 하나의 필지 집어는 분할 전 집어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집어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고 원칙입니다. 줄이게 되면 분할할 때는 원칙은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되기 전 집어를 그대로 부여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여기서 암기할 사유는 요걸 외우셔야 돼요. 요건 나중에 외우시라고 강조를 하는데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순으로 집어를 부여하는 것이 분할할 때 내용이 되고 이 문구는 여기만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분할하더라 집어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자 분할을 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있다 가정하에 이 토지가 10번이에요. 10번을 둘로 분할을 합니다. 반을 쪼갰을 경우에 하나의 경우는 옛날 집은 그대로 줘라. 그럼 하나의 필지 그대로 10번 줄 것이고 나머지 토지는 부번을 주랍니다. 10번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부번을. 그래서 10과 10의 1로 되는 것이 1차 분할이에요. 이렇게 분할하는 것이 기본 틀이고 이렇게 분할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10번을 또 둘로 분할을 해요. 그럼 하나는 옛날 집은 그대로 주고 이 지역 내에서 요 필지 집은 또 줘야 되죠. 이때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줘라. 그럼 이 안에서 사용한 제일 마지막 최종 부번이 몇 번인가요? 최종 부번은 10의 1번. 10번은 본번이고 얘가 부번이니까 최종 부번은 1번이에요. 1번까지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 번호가 10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본번은 우리나라가 건들질 않고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부번 잡고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쓴 겁니다. 그럼 얘를 또 분할하게 되면 10회까지 사용했죠. 여기는 10의 3이다 이렇게 해서 부번 잡고 주는 방식을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여해서 지번 부여하겠다. 우리나라의 지번 3개인데 좋은 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분할이 많이 되어도 10번은 끝까지 가지고 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10번 가진 집은 이 안에 어딘가 있다고 위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은 좋은 점입니다. 나쁜 점이 있습니다. 나쁜 점은
분할 시점이 다른 경우는 떨어져 있어요. 만약에 10회를 또 분할했을 경우 여기 10의 4가 됩니다. 10의 3까지 썼으니까 그럼 10의 3과 10의 4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번은 이어지지 않는 게 나쁜 점이에요. 근데 본번은 건들지 않았죠. 10번 토지 이 안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방식을 분할할 때 집원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할사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꼭 겪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예외 규정은 주거와 사무실에 있는 필지는 옛날 집안 우선 부여하게 되어 있는 그거는 예외 규정 아직 보지 마시고 원칙만 이렇게 파악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합병이에요. 합병이란 것은 이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를 합치는 것이 합병인데 합병할 때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합병할 때는 가장 빠른 선순위 집원이 집원으로서 결정이 됩니다. 합병할 때는 어떤 집원 쓰더라. 합병 대상 집원 중에서 원칙은 선순위 집원을 쓰겠다가 원칙이 됩니다. 선순위의 그 뜻은 합병 집원 중에서 본번이 있을 당시에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 본번이 집원으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만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선순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 합병하더라. 이 세 필지 합병이 되는 경우는 가장 빠른 집원은 5번이 집원이 되면서 6, 7번은 없어집니다. 이 없어지는 번호를 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 없어지는 집원을 결번이란 말을 씁니다. 결번. 그래서 후순위 집원을 결번시키면서 선순위가 집원되는 것이 합병할 때의 원칙입니다. 합병하더라. 그럼 집원은 선순위 집원이다.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또 하나의 사례는 합병할 때 예를 들어서 5의 1번이 있고 6의 1번이 있고 7의 1번이 있더라. 이 세 필지 합병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른 집원은 5의 1번이 집원이 되면서 전부 다 결번되면서 선순위 집원이 됩니다. 반면에 또 하나 사례가 이번에는 5의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6의 1번이 있고 11과 12번 이렇게 네 필지 합병이 들어오는 경우에 어떤 게 집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합병 집원이 섞여 있죠. 본번과 부번이 섞여 있을 때에는 부번은 전부 다 없어지고 본번 중 빠른 집원이 선순위로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선순위가 집원에다가 이 뜻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분하시면 돼요. 본번끼리 합병하더라. 가장 빠른 본번이 집원이고 본번과 부번 섞여 있더라. 이때는 본번 중 빠른 본번이 집원이다. 부번끼리는 당연히 빠른 부번이 집원되는 것이니까 어떤 게 선순위인가 이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순위가 합병할 때 집원으로서 정해지는 것이며 예외 규정의 경우도 합병할 때 주거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부여하는 것은 예외 규정은 아직 보지 마시고 원칙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것이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등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그럼 지적을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은 이제 개발 사업 등을 의미하는데 지번 부여할 때는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쭉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테마가 주어집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필지가 깨끗해지겠죠. 그럼 지번도 깨끗하게 쓰겠다가 목적이 되어서 지번은 원칙은 어떻게 부여하느냐.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하되 다음은 제외한다. 그럼 종전 지번 중에서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 사용합니다. 사용하되 다음은 사용할 수 없다 해서 제외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종전의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 하고 사업 시행 지역 밖에 동일한 본번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경계가 걸쳐 있는 지번 사용할 수 없다 해서 경계에 걸친 지번도 제외당합니다. 두 가지는 사용 못하는 것이 지번인데 이 말 뜻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렇게 시골에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런 땅이 이제 예를 들어서 5번 땅, 6번 땅, 7번 땅,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땅이 있다는 가정과 이 땅을 개발 사업을 해서 예쁘장하게 이렇게 도로를 뚫은 다음에 개발할 땅이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요 밑에다 그럴게요. 헷갈리니까 이런 땅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여기 글씨가 겹쳐버리니까 이제 밑에 그리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런 땅을 개발해서 구역을 정리한 다음에 도를 뚫고서 이제
토지를 이렇게 바꿔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 사업이 들어갔다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개발된 경우에 필지가 깨끗해졌죠. 그럼 지번도 깨끗하게만 쓰겠다가 주된 목적이 됩니다. 깨끗한 지번이라는 것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이 깨끗할까요? 부번이 깨끗할까요? 본번이 깨끗하겠죠. 본번만 쓰겠다고 원칙이 됩니다. 그럼 본번이라는 것은 5번 사용할 수 있고 6번 사용할 수 있고 7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5의 1번, 6의 1번, 7의 1번, 저 부번이네요. 저보다 부번은 없어집니다. 본번만 쓰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때 제외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발생한다. 이게 뭔 말이냐? 단지 쓸 수 있는 번호이 5, 6, 7, 3개가 있는데 사업 시행적 안에도 5번이 있지만 밖에도 5번이 발생했습니다. 필지가. 집안은 사람이 부여하다 보니까 똑같은 번호가 두 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안과 밖에 겹쳐버리게 되면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거 두 개 쓸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를 없앨 때 어떤 걸 안 쓸 것이냐 이 문제인데 밖에는 사업 시행을 안 했어요. 그럼 토지가 바뀐 게 없으니까 밖에 쓰라고 놔두고 안에서 이 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다고 이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며 또 하나 경계에 걸쳐 있는 집은 사용할 수 없더라. 근데 쓸 집은 6, 7번 두 개가 남았는데 문제는 7번 토지가 이만한 토지가 됩니다. 7번 토지가 일부가 사업에 포함돼 버렸어요. 그럼 사업 시행도 안과 밖에 걸쳐버리게 되면 하나의 필지를 인정 못하게 됩니다. 분할을 해야 돼요. 분할을 해서 여기도 7번 그대로 줄 것이고 옛날 집은 안에서 이 집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용 못하는 이유는 밖에 쓰라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번번만 사용하되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가 있다거나 또 경계에 걸친 지번은 사용할 수가 없도록 제외가 되니까 두 가지 제외하고 번번으로 가겠다고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집은 몇 개 남았나요?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없어지니까. 근데 새로 부여할 집원은 6개가 필요합니다. 도로 빼고. 그러면 종전 집원 숫자는 하나가 남았고 그 다음에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숫자는 6개가 필요합니다. 숫자상으로. 이럴 경우에 어디가 더 적나요? 종전 집원이 적죠. 그 집원이 임할 뜻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분 교재에서 예외 규정이에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집원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집원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다음에 방식으로 집원을 부여한다 해서 두 개가 따라붙습니다. 이런 경우는 블록 단위로 블록식으로 집원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블록식으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세분해서 부번 부여할 수도 있더라. 그 집원은 어차피 부족하게 됐으니까 여기를 1블록 정하고 여기를 2블록 정해서 블록 단위로 1블록에 1, 1블록에 2, 1블록에 3, 2블록에 1, 2블록에 2, 2블록에 3 이렇게 부여해도 집원은 깨끗하게 부여할 수 있으니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6번을 하나 주고 이 지역에 집원이 500번이 제일 마지막 집원일 경우는 501번, 502번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예외 규정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처음이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종전 집원 중에서 본번만 사용하되 사용 못하는 번번이 두 가지가 있더라. 안과 밖에 동일한 번호 사용할 수 없고 경계에 걸친 집원 사용하지 못한다 해서 두 개가 제외가 되니까 두 개 잘 파악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예외 규정은 지금 외울 건 아닙니다. 예외 규정은 기본 강의 나갈 때 그때 공부하셔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원칙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용한다는 얘기는 이 방법을 똑같이 가는 경우가 준용해서 똑같이 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준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법 공부하게 되면 준용한다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는 경우가 세 가지 있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외우시라고 나중에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집원을 변경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도 지번 부여함에 있어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하게 돼 있으므로 이 세 가지도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번 공부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여기 보고 알아요. 지번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 말이 나오면 공부가 된 겁니다. 지번을 변경할 때 지번 어떻게 부여합니까 물어봤을 때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이렇게 가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이 있습니다. 지번 어떻게 부여할까요 물어봤을 때에도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축척을 변경한다 할지라도 지번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을
준용한다 해서 이 말이 나오면은 공부가 된 겁니다. 집어는 이렇게 대부분 다 암기할 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집어는 자꾸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암기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로 외우는 게 있고 눈으로 기억하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본 것들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은 입이 열리게 돼 있으니까 많이 본 사람들이 결국은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 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송담이 되겠지 합격하신 분들의 얘기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반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보신 분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으니까 보고서 눈으로 기억하고 외우는 거지 글씨로 막 외우는 거 아니니까 이제 자주 책을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니까 책을 많이 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의 변경이에요.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했는데 지번이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지번 부여 지역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지번을 변경할 당시에는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지번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번 변경할 때는 누구 승인 받느냐 물어봤을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 하나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지목입니다. 지목은 매회 기출문제가 두 문제씩 따박따박 출제를 하는데 지목이란 것은 출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를 다 구별하시고 어떤 용도인가를 따르셔야 됩니다. 먼저 지목이란 것은 이제 주된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목은 용도별로 지목을 정하되 총 28개의 지목이 정해집니다. 그 지목을 정할 당시에는 일대 목적이 있어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거나 과세 기준 잡을 목적으로 지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목이라는 걸 정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 페이지에 4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법에는 3개가 나와요. 실무상 1개가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법에 나온 내용이고 네 번째가 실무상 표현으로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일필지, 일지목 원칙이라는 것을 줄여서 일필, 일목 그러는데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목이 부여가 된다. 일필지, 일지목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지에 각기 다른 지목의 용도가 2개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주된 지목을 따라가 지목을 정한다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파생한 토지가 바로 양입지가 파생이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 배울 때 아파트 단지 안에 도로가 있더라. 이 도로 같은 경우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대에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주된 토지 용도를 따라가 지목을 정하는 원칙이 주지목 추정 원칙이며 여기에서 파생한 것이 바로 양입지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목을 용도 보고 지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에 지목을 바꿔줄 수 있느냐. 용도가 일시로 바뀌는 경우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해서 일시 변경, 불변 원칙을 사용을 해서 용도 일시 변경은 지목을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직은 토지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용도를 정해놓게 되면 그 용도를 따라가서 지목을 정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용도 이제 법에는 3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무상 표현으로 지목 적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지 조성 사업이 끝나게 되면 택지 조성 사업만으로도 지목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런 원칙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에서 4개 원칙이 정해지는데 법에는 3개만 있으니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필 일목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원칙이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세 번째가 영속성의 원칙에서 이 3가지 원칙을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은 표기 방법입니다. 지목은 나오는 장부가 4개 장부 나오는데 지목이 나올 당시에는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에 지목이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며 그 다음에 지적도하고 임야도에도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이럴 경우 대장에 나오는 지목은 정식명칭 기재예요. 정식명칭하고 그 다음에 코드 번호를 같이 기재합니다. 자, 이 코드 번호는 다른 게 아니라 지목 순번인데 지목 밑에 구분 보니까 전답, 과수원, 목장 이런 식으로 쭉 순번을 정해집니다. 그러면 지목이 과수원일 경우는 03 과수원 기재합니다. 03 과수원이라고 적게 되어 있어요. 이 03이 지목 순번 코드 번호가 되고 과수원이 정식명칭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그대로 적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도면에 기재할 때는 한 글자만 땁니다. 도면에 기재할 때는 부호로 따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은 딸 때 머리 글자 원칙이 되어서 2문자를 땁니다. 2문자가 되므로 과수원의 경우는
과를 땁니다. 한 글자만. 이렇게 따게 돼 있어요. 머리 글자 따게 돼 있는데 머리 글자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있게 되면은 피해가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두 문자가 아니라 차 문자를 따는 경우가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차 문자 따는 경우는 네 가지인데 교재에서 주차장은 뭐를 따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줄을 딸 게 아니라 차를 땁니다. 차를 따게 되어 있고 줄을 따게 되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주유소용지랑 겹쳐버리니까 차를 따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공장용지는 공을 따지 못하고 장을 따게 됩니다. 공장용지에 공을 땄다가는 공원이랑 겹쳐버리니까 장을 따는 것이 두 번째 케이스고 세 번째는 하천의 경우. 하천의 경우는 하를 따게 되면 똑같은 하자란 말은 없지만 학교용지랑 비슷하니까 피해가려고 천을 땁니다. 하천은 천을 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유원지의 경우. 유원지의 경우는 유를 따게 되면 유지랑 겹쳐버리니까 원을 따게 돼 있어서 네 가지가 차문자가 되고 나머지 전부 다 24개는 머리 글자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24개를 외우실래요? 4개를 기억하실래요? 4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 공장용지의 경우는 장, 하천의 경우는 천, 유원지의 경우는 원을 따게 돼 있으니까 이 네 가지만 차문자로서 등록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지목은 이런 식으로 4개 장부에 지목이 나와서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이랑 지적도와 임야대 지목이 등록이 되므로 참고하시되 대장에는 정식 명칭, 도면의 경우는 부호로 기재하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을 하나씩 볼 텐데 지목이란 것은 첫 번째 전 나와요. 전이 뭘까요? 밭이죠. 그래서 전이란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합니다. 밭이죠. 이제 곡물들을 재배할 때 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되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답이란 것은 논이에요. 논답이니까 논은 즉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은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제외되는 것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대란 것은 양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용 토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는 것이 차이점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목장용지. 자, 다음에 토지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며 목장용지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목장용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번이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지목은 목장용지이고 두 번째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로 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위에 가목, 나목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까지를 목장용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되 주의할 것은 과수원 내 목장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지 양입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임야. 임야란 것은 주로 산을 의미하는데 임야는 산림에서 림을 따고 원야에서 야를 따서 임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모지 등의 토지를 임야로 한다 해서 임야는 7개가 정해지는데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모지에서 외울 때는 뒤를 따세요. 뒤를 따면 쉬워집니다. 임야는 지, 땅, 지를 임야라고 부릅니다. 임야는 뭐가 있다고요? 지, 땅, 지에서 이렇게 7가지를 임야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지, 땅, 지가 뭔지 풀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임야라는 것은 지, 땅, 지다. 그게 뭡니까? 물어봤을 때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를 임야로 분류가 들어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광천지가 됩니다.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라고 부릅니다. 광천지란 것은 지하에서 약수물이 나온다거나 온천수가 나온다거나 석유가 막 나옵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요? 광천지라고 부릅니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농도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되며 광천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면 되고, 지금은 약수터, 온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광천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뜻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맥콜 선전할 때 음료수 그때 초정리 광천수라는 말을 썼습니다. 광천지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광천수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것이 있었는데, 가볍게 광천지라는 것은 약수 등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염전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합니다. 근데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 용지로 분류가 되지 염전이 아니니까 염전은 천일제한 방식일 때만 염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제조하는 부지를 뭐라고 부른다? 염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니까 이제 8번째가 대가 나옵니다. 대지가 아니라 한 글자로 대입니다. 자,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도시목은 대로 분류가 들어가는데, 대란 땅은 종류가 많아요.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다 대로 정해버립니다. 대지가 아니라 한 글자로 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이며, 산업 실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도시목은 공장용지이며, 위 감옥, 남옥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정합니다. 공장용지 안에 있으면 지목은 전부 다 공장용지로 편입돼 버립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공장용지로 인정한다. 단 공장 밖에 있는 것들은 공장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정합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11번째인데,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자, 주차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차 전용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전용이란 말이 붙을 때 주차장이고, 전용이란 말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는 이땐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전용일 때만 지목이 주차장이 되는 것이다. 그럼 전용이 아닌 경우는 주차장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다음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해서 주차장법 제2조 1호 감옥 및 담옥에 따른 노상 주차장. 자,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뭘로 인정하느냐? 요거는 지목이 도로가 됩니다. 도로로 인정하는 거지 주차장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저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건 주차장이 아니란 얘기인데, 안에 얘가 요건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 이건 뭐 지목 뭘로 갈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목은 다 대로 가는 거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다만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시설물 부지의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또 제외된다. 그럼 부설 주차장이란 것이 주차장에서 제외가 됐는데, 문제는 떨어져 있는 경우 인근 부지에 설치된 것들은 지목은 또 제외된다. 주차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다 가정을 하고 필지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5번 땅 대가 있고 6번 땅 대가 있어요. 대가 있을 경우에 이 5번 땅에 대해서는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쪽으로 부설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목이 무엇이냐요? 이건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 지목은 다 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차장에서 제외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다녀보시니까 백화점 같은 데 가니까 건물이 서 있고 길 건너 맞은편에 고객용 주차장이 따로 설치된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여기 떨어져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표현상으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이라고 쓴 겁니다. 부지 인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은 지목이 주차장이 돼버리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는데, 요 부지 인근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뭘로 바뀌더라? 주차장 돼버리니까 요 부지 인근이 있냐 없냐가 차이점이에요. 부지 인근이 없는 경우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부지 인근이 붙어버리면 지목은
주차장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한번 기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인근이 있으면 지목은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이 말이 없는 경우는 주차장에서 제외가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의 경우 지목 잡종지로 분류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입니다. 다음 강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적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더라. 나 공장 용지로 편입돼 버리니까 주유소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유소용지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석유 제품, 액화석유, 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주유소용지이며 두 번째가 저유소 및 원유주정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 안에 있는 경우는 공장용지로 편입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창고용지입니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를 한다. 이건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14번째가 도로.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자, 도로가 아파트,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 다 양입돼 버리니까 도로에서 제외가 됩니다. 도로는 4개가 정해지는데 첫 번째, 일반 공중에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도 지목은 도로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도 지목은 도로로 인정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가 아닌가요? 대가 아니라 도로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를 도로로 인정하는 것이 도로의 범위다 보니까 도로가 4가지가 있어서 31회 때 기출을 합니다. 다음 중 도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도로는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나갈 때 잘 나오는 지목이라고 정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철도용지입니다.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은 제방으로 합니다. 제방이라는 것이 4개가 있는데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까지를 지목을 제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이건 어렵진 않고요. 다만 규모가 큰 것들은 하천이 되겠지만 그 밑에 국어란 말이 나옵니다. 조그만 또랑들을 국어란 말 씁니다. 그래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똥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국어란 말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가 국어가 됩니다. 규모가 크다 싶으시면 하천이고 조그만 소규모 수로부지가 국어로 분류되는 것이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유지가 30회 기출 문제인데 흔히 물 고인 땅을 유지라고 불러요. 저수지 이런 땅을 다 부를 때 유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지는 물 고인 땅이 유지. 그럼 국어나 유지란 것은 생소하죠. 다른 건 다 들어봤는 말인데 그래서 생소한 말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국어나 유지가 어떤 땅이냐 물어봤을 때 국어란 것은 조그만 또랑들을 국어로 하며 무의 고인 땅을 유지를 한다 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어장, 육상의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상에 조성했을 때 지목이 양어장이 됩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육상일 때 양어장이고 바다란 것은 토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지로 보는 것은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가 토지로 봅니다. 바다 위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럼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 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육상에 있는 게 양어장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를 한다. 이건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공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원자, 녹지 다 지목은 공원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수장, 한우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되므로 체육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한우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원지입니다.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갑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은 유원지 안에 있으면 다 유원지로 인정해 주는데 유원지 밖에 있는 경우는 유원지로 인정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럼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이 있다. 유기장의 부지 다 유원지로 인정하되 유원지 밖에 있는 경우는 유원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유원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차이점이에요. 유원지 안에 있으면 다 유원지, 유원지 밖에 있는 경우 유원지에서 제외가 되니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기용지. 일반 공중의 종기요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종기용지로 갑니다. 교회, 사찰, 향교 다 지목은 종기용지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사적지가 학교용지나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더라 학교용지로 편입되는 것이고 공원 안에 있더라 공원으로 편입, 종교용지 안에 있더라 종교용지로 편입돼 버리기 때문에 학교용지에서 사적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적지가 학교용지 안에 있더라 학교용지로 편입되어서 사적지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사적지라는 땅이 뭔지 아시면 돼요. 문화재 등을 보존하기 위한 땅을 무엇이라 부른다. 사적지라는 땅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지입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는 묘지를 인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도 지목은 묘지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봉안시설은 옛날 말로 납골당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중요한 것이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해서 묘지 관리를 위해서 세워진 건축물의 경우는 묘지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잡종지. 다음 강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얘기는 지목 정할 때 일시변경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지목이 잡종지로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목이 뭡니까? 우리가 임야 배울 때 임야란 것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 땅, 지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모래땅 지목이 일반적으로 임야예요. 근데 모래땅에서 모래를 일시로 퍼냈습니다. 원상회복 조건으로. 이때 계속 지목은 임야인 거지 잡종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잡종지는 6개가 정해지는데 첫 번째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어물, 잡종지이며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시설 등의 부지도 지목은 잡종지로 인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물의 부지도
잡종지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부지도 지목은 잡종지이고, 그 다음에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도 지목 잡종지이며,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지목 잡종지가 되어서 잡종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잡종지를 시험에 참 많이 잘 냅니다. 잡종지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목은 총 28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지목을 다 질문하시기를 외워야 됩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외우면 좋죠. 근데 어떻게 외울까요? 너무 많은 것을 아시는 겁니다. 전이 뭘까요? 파치다. 물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게 전이고, 답은 뭐냐? 논이다. 그럼 물을 이용해 작물을 재배하다. 이렇게 해서 뜻을 알고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다 외우는 건 아닙니다. 책을 읽다 보게 되면 나중에 공부가 저절로 되는 부분이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이번 시간 배우신 지번과 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정리 잘하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여파를 많이 미치니까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